김옥진 씨는 사위 박준영이 출장으로 집에 없는 틈을 노려 찾아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들고 온 물건들을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는 그 시선은 내 딸 이연서를 꿰뚫어 볼 듯 응시했다. 네 어미는 속이 좁은 사람이니 닮지 마라. 당연히 내 아이 집은 내놓아야지. 딸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지. 내가 말해드마. 딸은 내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앞치마조차 벗지 못한 채 부엌 문간에 서서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몸은 분노로 부들거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과부이고 내 딸이 만만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우리에게 집 등기증을 내놓으라고 직접적으로 협박했다. 내 이름은 김수란이다. 그날 내가 마지막 반찬을 식탁에 올리고 딸 이연서가 밥그릇과 젓가락을 들고 막 앉으려던 참이었다.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내 손이 흠칫 떨리며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사위는 출장 중이라 집에 돌아올리 만무했고 평소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 마음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왠지 모르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김옥진 씨였다. 나는 문으로 가서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역시나 김옥진 씨였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발치에는 빨갛고 초록색 비닐봉지 꾸러미가 잔뜩 놓여 있었다. 물건들을 들고 얼굴에는 열띤 표정을 띠며 문 쪽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그녀는 이미 문턱을 넘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서 엄마, 너희들에게 좋은 거 좀 가져왔다. 다 시골에서 온 순수한 토종 달걀이랑 직접 말린 나물 같은 거야. 따끈따끈할 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눈에 봐도 그저 방문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황급히 웃는 얼굴을 만들며 그녀를 맞이했다. 아이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요. 나는 서둘러 슬리퍼를 건넸다. 그녀는 사양하지 않고 흥하고 콧방귀를 피더니 소파에 앉았다. 그러고는 비닐봉지들을 탁자 위에 쾅 하고 던져놓았다. 비닐봉지들이 쿵 하고 소리를 내며 탁자 위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벽과 가전제품, 소파를 훑어보았다. 마치 무엇인가를 재는 듯, 마치 시찰이라도 나온 듯한 눈빛이었다. 이연서가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는 아직 국그릇을 들고 있었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김옥재 씨는 이연서를 흘긋 보았다. 눈가에 맺힌 웃음기에는 형언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왔다. 왜 안 와? 내 마음에 쌓인 게 있어서 말하지 않으면 불편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나에게 돌렸다. 바로 이 아파트 말이야. 내 눈썹이 움찔하며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입을 열었다. 수란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시골 흙집에서 평생을 살았어. 겨울엔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여름엔 푹푹푹 치고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곳에서 이제 늙어서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성치 않아. 내 인생에 년이나 남았다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도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야. 나도 많이 바라는 거 아니야. 딱 이 한치면 돼. 너희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새 집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 내 목구멍이 순식간에 조여왔다. 이 아파트 계약금은 내가 목숨 걸고 모은 돈, 퇴직금의 경험비까지 보태서 마련한 돈이다. 딸과 사위는 대출을 받아 매달 바듯하게 생활하고 있다. 김옥진 씨는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칼처럼 새겨지는 듯했다. 이연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조용히 말했다. 김옥진 씨는 흥하고 콧방귀를 끼며 손을 휘저었다. 너희 젊은 사람들은 돈 빨리 벌고 기회도 많잖아. 나 같은 늙은이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 그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을 뿐인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너희 양심에 찔리지 않아? 이연서는 고개를 숙이고 바지 옆솔기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다. 나는 딸이 울까봐 서둘러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 집은 두 사람이 힘겹게 마련한 거예요. 김옥진 씨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목소리를 맹렬히 높였다. 상의? 뭘 상의해? 너희들은 내가 사는 걸 아예 원하지 않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너희 모녀가 이 집이 아까워서 내가 너희 것을 나눌까봐 그러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올려 내 목을 쿵 하고 울렸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머릿속은 한동안 미민거렸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특히 이런 히스테릭한 상황을 가장 두려워했다. 나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나는 무의식대릭한 상황을 가장 두려워했다. 정말 사시는 걸 고려하신다면 양쪽이 앉아서 잘 얘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김옥진 씨는 눈물을 훔치더니 나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뭘 말해? 또 어물쩍 넘어가려고. 오늘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이 집은 내가 들어와 살 거야. 너희들이 이리저리 미루고 막으면 그건 이 친척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내려쳐 나와 이연서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그날 김옥진 씨가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 살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한 후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나는 늘 그녀가 그저 화가 나서 울음장을 놓는 것이지 정말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그녀는 정말로 그 생각을 굳혔을 뿐 아니라 더욱 심하게 굴었다. 거의 이틀에 한 덕을 굳혔을 뿐 아니라 더욱 심하게 굴었다. 거의 이틀에 하려는 비닐봉투도 걔를 들고 친근했는데 특히 우리가 식사를 하려는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을 초인종이 좋아했다. 막 밥을 짓고 반찬을 막 볶기 시작하면 초인종이. 하지만 문에 들어선 그녀의 태도는 손님이라기보다 안주인 같은 모습이었다. 한 번은 우리 모녀가 막 식탁에 앉으려는데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식탁 위에 반찬을 훑어보더니 희죽희죽 웃으며 식탁으로 걸어와 오심하게 갈비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어머, 오늘 음식 꽤 푸짐하게 했네. 이 갈비 괜찮아. 말하면서 입으로 가져갔다. 이연서는 순간 얼어붙어 젓가락을 든 채 멈칫했다. 눈빛은 불안하게 나를 향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또 뭐니 오셨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자기 자리를 굳히러 온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그녀는 문에 들어선 후 항상 두리번거렸다. 때로는 손으로 벽을 만져보고 바닥을 훑어보기도 했다. 마치 미래의 자기 집을 가늠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 번은 커튼을 뚫어지게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커튼은 안 되겠다. 너무 칙칙해. 내가 들어오면 밝은 색으로 바꿔야겠어.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입을 벙긋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연서는 밥그릇을 들고 옆에 앉아 얼굴색이 시시때때로 변했고 바지 옆 솔기를 계속 꾹꾹 눌렀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녀의 입이었다. 겉으로는 방문 온 것이었지만 속으로는 매번 비꼬는 말을 던졌다. 내가 차를 따라주면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수란아, 너는 너무 물러. 나 같았으면 진작에 집을 내놓으라고 했을 거야. 너희 모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차례가 아니지.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저 억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이 집은 그녀는 다시 화살을 이연서에게 돌리며 차갑게 웃었다. 네 딸 말이야. 속이 너무 좁아.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얻은 게 뭔데. 아들 내외가 나에게 몸 편히 기댈 곳 한 칸 마련해주는 것뿐인데. 이제 와서 나를 다시 시골로 내쫓아 가난하게 살게 하려더니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정말 대신 말해주고 싶었지만 칼날 같은 김옥진 씨의 눈빛과 마주하자 다시 말을 삼키고 말았다. 내가 물러설수록 그녀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누구를 만나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팔자가 기고해. 늙은 몸으로 힘들게 아들 키웠는데 결국 며느리 얻으니 집 한 칸도 안 내주려 하네. 그 시골 낡은 집은 겨울엔 물이 새고 여름엔 푹푹 치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는지 누가 알겠어? 그녀의 말은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우리를 대놓고 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칼날이 숨어 있었다. 이웃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미심쩍어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따가웠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번은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아래층 아줌마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들어와 살겠다는데 며느리랑 장모가 막아선대. 우리 집 같았으면 진작에 쫓아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불효할 수가 있어? 내 발걸음이 멈칫하며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찢을 뻔했다. 얼굴이 화끈거려 새빨개졌다. 그 순간 나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귓가에는 여전히 그들의 수군거림이 맴돌았다. 그렇게 오해받고 비난받는 모멸감은 김옥진 씨가 면전에서 나를 욕하는 것보다 더 괴로웠다. 집에 돌아와 나는 억지로 버텼지만 안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듯했다. 그 억울함은 목구멍에 걸린 돌처럼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았다. 밤에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귓가에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그저 노인을 괴롭히는 거야. 나는 그녀의 말이 맴돌았다. 그 몇 글자는 내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에 모처럼 박혔다. 나는 그녀가 우리 모녀의 생명줄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늙은 어미라는 가면을 쓰고 내뱉는 말 한마디는 마치 하늘의 돌이인 양 들렸다. 이연서가 눈가가 붉어진 채 내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엄마,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집에서 안 나가면 어떡해? 나 무서워. 정말 무서워.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씩 말하는데 나 미칠 것 같아. 우리 평생의 집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나는 딸을 꼭 안고 어릴 적 재워주던 것처럼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자신도 당황스러웠다. 이것이 아이의 헛된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내가 목숨 걸고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고 딸에게 준비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자 안정감이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쌩쌩 불고 아파트 단지 아래 가로등은 희미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홀로 침대 옆에 앉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손에는 색이 가린 수건 한 장을 쥐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해 내가 줄곧 눈물을 닦던 것이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내가 무력함을 느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이 수건을 움켜쥐곤 했다. 마치 남아있는 온기를 붙잡는 것처럼.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40살이 간 넘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졌다. 그때 이연서는 10대 초반으로 아버지가 가장 필요할 때였다.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내밀던 그날 밤 나는 눈앞이 캄캄해져 복도에서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울어봤자 소용없었다. 나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3일장이 끝난 후 나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졌다. 일도 해야 했고 아이도 키워야 했다. 생활은 빠듯했고 단 한 푼도 아껴 써야 했다. 한동안은 집에서 가스 요금조차 내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이연서가 학교에서 가스 요금조차 내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이연서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가 방에서 눈물을 내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늘 딸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딸은 하루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고 근심 걱정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딸은 겁이 많고 성격이 예민해서 작은 일에도 불안해했다.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그랬다. 틈만 나면 나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집은 괜찮을까요? 나는 딸의 안정감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방 한 칸과 약 가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파트 계약금은 내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다. 그때 이를 악물고 돈을 내놓은 것은 적어도 딸에게 비바람을 막아줄 집 한 채를 마련해주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 그 집을 빼앗으려 한다. 이 생각을 하니 내 심장이 다시 옥신거렸다. 김옥진 씨는 효심을 가장하며 몇 번이고 찾아와 우리 모녀를 숨통조차 쉬지 못하게 몰아붙였다. 사실 나는 그녀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지위였고 통제였다. 그녀는 우리 모녀가 말하기 쉽고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했다.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니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화목함을 위해,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나는 늘 한 발짝씩 물러섰다. 이웃들이 내 것을 갚지 않아도 나는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친척들이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도 나는 그저 손을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했다. 심지어들이 집에 와서 밥을 불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심지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시댁 식구들이 틈만 나면 돈을 요구해도 나는 꼭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은 한번 타협하면 더 이상 바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강하게 나설 수가 없었다. 늘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김옥진 씨는 내 평생 유일한 바닥마저 짓밟으려 한다. 나는 고개를 들어 딸의 침실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딸도 분명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늘 우리 모녀는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 겨우 집 한 채 생겼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우리를 쫓아내려 하네. 이제 그 사람이 우리를 쫓아내려 하네. 이제 그 사람이 우리를 쫓아내려 하네. 이 말을 듣자 내 눈물이 왈칵 쏟아져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딸, 그 아이의 어린 시절과 청춘은 결핍과 불안 속에서. 하지만 이 순간 나는 딸에게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딸에게 두려워 엄마가 이 집을 꼭 지킬게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을까봐 두려웠다. 김옥진 씨의 그 억압적인 태도 앞에서 내가 단호하게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심지어 언젠가 다시 본능적으로 물러서게 될까봐 두려웠다. 이현서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약속해줘. 그 사람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집은 절대 넘겨주면 안 돼. 만약 이 집마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해?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심장이 바늘에 찔리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물러서도 딸을 더 이상 벼랑 끝일 수는 없었다. 딸은 이미 아버지가 없었다. 딸은 이미 아버지가 없었다. 만약 집마저 잃는다면 그 아이는 평생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나는 딸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게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얘야, 엄마가 알았다. 그날 오전 내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문을 채 닫기도 전에 김옥진 씨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수란아, 집에 있니? 너희들 보러 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깜짝 놀랐고 불안감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처럼 비닐봉지들을 탁자 위에 던져놓았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호했다. 예전처럼 두 마디 정도 인사말을 건네지도 않고 곧장 소파에 앉아 마치 심판관처럼 거실한 건치도 않고 곧장 소파에 앉아 마치 심판관처럼 그러고는 출장에서 돌아온 박준영을 올려다보며 직접적으로 물었다. 준영아, 너랑 네 마누라
대체 언제 집을 내 명의로 넘길 거야? 빙빙 돌려 말하지 마. 언제라는 그 한마디는 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고 내 목소리는 가늘게 변했다. 어머니, 이 일은 우리가 다시 상의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갑자기 넘겨달라고 하세요?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저 어린 것들은 시간이 많잖아. 나는 이제 늙었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정말 효심이 있다면 당장 처리해.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내 얼굴을 천천히 핥히는 듯했다. 나는 딸을 감싸주고 싶었다. 그녀에게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고, 이용당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은 공허한 한숨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현서는 옆에 서서 앞치마를 쥐고 있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딸은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희 이 집 아직 대출금도 남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김옥진 씨는 즉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문 열어. 아무도 나를 막지 마. 이웃들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나는 상황이 통제불능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발코니 가장자리로 걸어가면서 큰 소리로 소리쳤다. 나에게 집을 안 주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너희 불효자식들 지켜봐라.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목소리에는 허세와 위협, 그리고 진정한 떨림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다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가 휘청거려 쓰러질 뻔했다. 이현서는 울면서 달려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는 바람에 삼켜지는 듯 심하게 떨렸다. 이웃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손뼉을 치며 소리쳤고 어떤 이들은 나지막이 달렸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마치 얼굴에 수많은 바늘이 박히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녀가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일 뿐이라고 기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그녀가 정말 뛰어내린다면 우리 모녀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노후 자금, 집, 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내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해졌고 관절은 쑤셨다. 박준영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김옥진 씨의 옷깃을 움켜잡고는 마치 날뛰는 짐승을 끌어당기듯이 그녀를 발코니에서 옥상 쪽으로 끌고 갔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늘 침묵하던 박준영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그의 손가락은 김옥진 씨의 옷깃을 세게 움켜쥐었다. 김옥진 씨는 모욕감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준영아, 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네 어미다. 내가. 김옥진 씨는 벽 쪽으로 끌려갔고 몸의 거의 절반이 밖으로 내밀어졌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흰자위는 핏줄로 가득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 공포는 현실적이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손은 난간을 죽으림을 다해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는 것처럼. 박준영은 그녀 뒤에 서서 그녀의 옷깃을 여전히 움켜쥔 채 무표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침착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꿰뚫는 칼권했다.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죠. 좋아요. 그렇게까지 원하시면 뛰어내리세요. 우리 온 가족이 여기서 지켜볼게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쿵 하고 울렸다. 모든 소리가 멀어져 버린 듯했고 오직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따리는 삶은 국수처럼 흐물거려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
이웃들의 얼굴은 경악에서 공포, 그리고 기이한 표정으로 변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연극을 보는 듯했다. 김옥진 씨의 몸이 갑자기 심하게 떨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갑자기 심하게 떨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주어 난간을 잡았다. 그녀는 온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후 그녀의 기운은 완전히 빠진 듯 했고 온몸이 흐물거려 바닥에 쓰러졌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흐느껴 울었다. 나는 평생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옥상 위 바람은 쌩쌩 불었고 마치 이 소동에 기름을 붓는 듯했다. 김옥재 씨는 바닥에 쓰러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입에서는 끊임없는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울면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졌다. 그녀가 그만 실수를 한 것이었다. 그녀가 그만 실수를 한 것이었다. 그 순간 구경하던 이웃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원래 우리를 불효자라고 비난하던 몇몇 사람들은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지막이 욕을 하기도 했다. 평소 그렇게 억압적이고 기세등등하던 여인이 아들의 뛰어내리세요 라는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녀를 죽어라 노려봤다. 내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내 앞에서 늘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고 말 한마디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갑옷을 벗겨낸 필멸의 존재처럼 초라하고 수치스러워 도망칠 곳 없는 모습이었다. 이연서도 굳어 있었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방금 전까지 김옥진 씨를 붙잡고 뛰어내리지 못하게 말리던 그녀는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딸은 나를 흘긋보았다. 딸은 나를 흘긋보았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는 듯했다. 나는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옥진 씨의 남편, 즉 박준영의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모두 얼어붙었다. 박준영은 옆에 서서 무표정했다. 그는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여 천천히 한 모금 빨아들였다. 담배 연기가 바람에 흩어져 그의 차가운 얼굴을 가렸다. 평소 온순하고 늘 인내하던 그 남자는 지금은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인내하던 그 남자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유난히 또렷했다. 오늘 일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 집은 당신에게 줄 수 없어요. 절대로. 김옥지 씨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채 무언가를 욕하려 했지만 박준영의 차갑고 섬뜩한 눈빛과 마주하자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떨면서 시선을 돌렸다. 딸의 신우이, 즉 박준영의 여동생 박수진이 얼굴색을 바꾸며 나지막이 달렸다. 오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잖아. 박준영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녀를 차갑게 흘겨봤다. 그럼 네가 효도하고 싶으면 엄마를 네 집으로 모시고 가. 어쨌든 이 집엔 발도 못 들여. 이 한마디에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한참 만에 겨우 내 작은 집은 엄마를 모실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다. 박준영은 차갑게 콧방귀를 끼며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옆에 서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심장이 오르락내리락했다. 방금 전 발코니에서의 그 장면은 나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지만 지금 김옥진 씨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통쾌함이 밀려왔다. 그녀가 망신을 당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그녀의 나약함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내 머리 위를 짓누르던 그림자도 강경한 반격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연서는 내 팔을 꼭 잡고 내 귀에 속삭였다. 그 사람, 드디어 무서워졌나 봐. 나는 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 안에는 전에는 없었던 든든함이 배어 있었다. 구경하던 이웃들은 웅성거렸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 집 시어머니 너무 심하게 구네. 어떤 이들은 조용히 말했다. 박준영 그 자식은 강단 있네. 친척이고 뭐고 봐주는 게 없어. 또 어떤 이들은 나지막이 말했다. 이번에 제대로 망신당했네. 김옥진 씨는 숨이 넘어갈 듯 울다가 결국 남편과 딸의 부축을 받으며 초라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운이 다 빠진 모습이었다. 바짓가랑이는 한쪽이 축축했고 몸에서는 여전히 냄새가 풍겨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인상을 찌푸렸다. 그 순간 옥상 위 바람은 모든 거짓말과 억압을 조금이나마 흩어버리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 찢어졌다가 천천히 다시 봉합되는 느낌을 받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눈앞의 위협은 잠시나마 끝이 났다. 나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목소리가 쉬어 말했다. 연서야, 집에 가자. 이웃들이 다 보잖아. 이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세 사람, 내 딸과 우리 모녀 편에 서준 그 남자, 박준영은 무겁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지만 나는 그날 옥상에서의 일이 김옥진 씨를 조금이나마 수그러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또다시 그녀의 뻔뻔함을 과소평가하고 말았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부터 초인종이 끊임없이 울렸다. 처음에는 택배인 줄 알았는데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김옥진 씨가 또 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타지에서 일하던 작은 아들과 입이 칼날보다 날카로운 작은 딸을 데리고 왔다. 세 사람이 문 앞에 막아서서 기세등등하게 굴었다. 김옥진 씨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어디서 주워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양육 의무 관련 법, 조항 같은 것이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신영아, 당장 나와. 네가 정말 불효한다면 오늘 온 동네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줄 테다. 나는 너무 놀라 서둘러 문을 잠갔다. 이연서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눈가가 여전히 붉은 채 내 뒤에 서서 옷자락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또 소란 피우려는 걸까? 문 밖의 소리는 더 커졌다. 신우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너희 집은 엄마를 문 밖에서 죽게만 말을 문 밖에서 죽게만 말을 문 밖에서를 퍼부었다. 김옥진 씨도 지지 않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다. 내가 널 이렇게 키운 불효자식,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키웠더니 이제 집 생겼다고 나를 한 발로 차버려? 나 안 살아. 건물 전체의 이웃들이 놀라서 나왔다. 복도에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울렸고 창문이 하나둘 열리며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고, 박씨 댁도 난리 났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준영이 그 자식, 온 건물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뛰어내리게 만들었으니 이번 일은 완전히 끝났어. 또 어떤 영문을 모르는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말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돈 걸면 날개라도 달린 줄 알아. 친어머니도 버리려드니. 나는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렇게 오해받는 억울함은 마치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나를 숨막히게 했다. 바로 그때 문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풀리더니 박준영이 문을 열었다. 그는 잠옷 차림에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도 욕하지도 않았다. 그저 김옥진 씨를 차갑게 한 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당신들, 이웃들에게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했죠? 좋아요. 오늘 다들 계시니 제가 솔직하게 다 말해볼게요. 말을 마친 그는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네가 나에게 집을 안 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준영아,
나를 네 어미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널 낳은 적 없는 걸로 할 테니 네가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너랑 네 마누라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것은 김욱진 씨의 목소리였다. 조용한 복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 애절하게 호소하던 불쌍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를 갈며 위협하는 목소리였다. 볼륨이 크게 설정되어 이웃들은 모두 들을 수 있었다. 복도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신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옥진 씨는 눈동자를 굴리다가 겨우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그건 내가 엄마로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왔고 아픈 창원이 맞고 문을 막고 박준영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그저 엄마로서 하는 말인데? 박준영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그저 엄마로서 하는 말이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은 몇 번이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문 안으로 물러서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앞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김옥진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팔을 휘두르며 반박하려 했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원래 침묵을 지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용기가 솟아났는지 갑자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져도 참았어요. 우리 밥이 맛없다고,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았다고 말해도 참았어요. 내 딸이 팔자가 사나워 그 아들한테 폐를 끼친다고 해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사람이 내 목숨 걸고 딸에게 사진집을 빼앗으려 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복도에는 일순정적이 흘렀다. 나는 말할수록 격해졌고 감정이 터져나오는 수도꼭지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 집 계약금은 내가 노후 자금으로 낸 거고 대출금은 아이들 둘이 직접 갚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냥 달라고 해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 딸을 욕해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참지 못하고 박수를 쳤다. 김수라 씨 말이 맞아요. 이 집은 분명 젊은 부부의 것인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는 건 강탈이지. 아이고, 그 시어머니 지난번에 나한테 뛰어내리겠다고 하길래 나는 정말 억지로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보니 자기가 자초한 거였네. 이게 바로 평소에 너무 물렀더니 아들한테도 잡힌 거지. 원래 김옥진 씨 편을 들었던 이웃들도 이때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몇몇 나와 평소 관계가 좋았던 동네 어르신들도 다가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김수란 씨, 오늘 그 말은 우리 마음을 후련하게 했어요. 김옥진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빨개졌다가 하며 온몸을 떨었다. 그녀의 작은 아들은 옆에 멍하니 서서 입을 벌린 채 마치 나를 처음 본 사람처럼 굴었다. 신우이는 우리 모녀의 눈을 감히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소매를 죽을 힘을 다해 움켜쥐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우리 가요. 김옥진 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준영아, 정말 내 어미를 버리는 거냐? 내가 널 허키웠구나. 그렇지? 앞으로 내가 너에게 단 한 푼도 줄 생각 마. 박준영은 그녀를 담담하게 흘겨봤다. 정말 돈이 있다면 우리 집 와서 집이나 탐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수많은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옥진 씨는 결국 작은 아들과 신우이의 부축을 받으며 3번이나 뒤돌아보며 복도를 떠났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마치 기운이 완전히 빠진 풍선처럼 보였다. 마치 기운이 완전히 빠진 풍선처럼 보였다. 나는 문간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마치 산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김옥진 씨는 며칠간 침묵하더니 오히려 더 음험한 방법으로 바뀌어 돌아왔다. 소란은 피우지 않았지만 그 방식은 더욱 교활했다. 그날 아침 일찍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막 들어서자 아래층 할머니
두 분이 나지막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화소리가 들렸다. 길었어? 이현서 그애 결혼하고도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지 않겠다고 했대. 집이자기 거라고 하면서. 집이자기 거라고 하면서. 손에 든 쓰레기 봉투는 거의 찢어질 지경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나를 보고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못 들은 척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나갔다. 나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못했지만 심장에는 마치 썩은 나무 토막이 박힌 듯 답답했고 아무리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다. 이현서는 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나지막이 그 두 이웃의 말을 전했다. 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딸은 그 자리에 서서 가방을 든 손마저 떨고 있었다. 그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하고 다닐 줄이야. 우리 모녀의 삶은 겨우 한숨 돌릴 만했는데 이제는 온 건물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틀 후 이현서가 전화해서 거의 울기 직전의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부서 여자 동료 몇 명이 나 들으라는 듯이 요즘 사람들은 시부모도 모시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나를 보며 웃었어. 나는 그들이 나를 말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 딸은 전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였다.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창피했던 적은 처음이야.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아팠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약했는데 겨우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다니. 아직 진정하기도 전에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다. 시댁의 칠촌 팔촌 친척들이 사례로 전화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명은 이렇게까지 너무하다.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지 않다니 아이가 벌받을까 두렵지도 않니? 라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네가 가르친 딸이 너무 독하다. 사람은 효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면 그때는 집 문제가 아니라 목숨 문제가 될 거야. 라는 것이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그 사람들은 평소 이현서가 잘 지내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두 도덕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설교를 늘어놓았다. 마치 우리 모녀가 살인범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그날 밤 내 심장이 너무 아파 왼쪽 팔까지 저려왔다. 불길한 징조임을 알았지만 이현서를 놀라게 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통증이 너무 심해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몸이 마치 뒤에서 누가 목을 조르는 듯 숨을 쉴 수 없었다. 이현서는 내가 아픈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약을 찾았다. 말이 뒤죽박죽이었고 너무 놀라서 약을 찾았다. 미안해. 다 내가 못나서 그래. 만약 그 사람이 엄마를 해치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엄마를 해치면 나는 평생 그저 오래된 지병이 재발한 것이었고 의사가 주사를 놓아주자 겨우 진정되었다. 그날 밤 이현서는 병상 옆에 엎드려 내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눈물이 침대 시트에 떨어졌다. 딸은 몇 번이고 말했다. 나도 한 번쯤은 강단 있게 행동하고 싶은데 왜 매번 막 일어서려 하면 온 세상이 나를 다시 끌어내리려는 것 같을까? 나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어른으로서 누가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겠는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딸은 세상이 자신에게 어떻게 괴롭힘 당하는지만 가르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물렁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물렁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새벽 3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준영이 문가에 서 있었다. 눈은 시퍼렇게 충혈되어 있었고 외투도 벗지 않았다. 그는 침대 옆으로 와서 나를 보고 또 울어서 눈이 부은 이현서를 보았다.
엄마, 연서야.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유난히 힘이 있었다. 내 말 잘 들어. 그는 우리를 한번 보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은 지금 마지막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 밖에 나가서 여론을 만들고 소문을 퍼뜨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거죠. 당신들 둘이 마음이 약해서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가장 신경 쓰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현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하지만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어딜 가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는 회사 가는 것도 두려워. 박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엄마 입이나 이웃들 입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두려워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는 말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그날 복도에서 사람들이 녹음한 대화 영상과 이웃들의 증언 영상을 재생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정말 회사까지 난리가 나면 나도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당신을 차별하면, 나도 당신을 차별하면, 나도 당신을 차별하면, 우리는 예의를 지키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게 둘 수는 없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우리 모녀가 더 이상 이 폭풍을 홀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박준영, 그는 완벽한 아들도 아니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이현서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나는 갑자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을 느꼈다. 김옥진 씨는 소문으로 우리를 해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우리가 드디어 반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엄마, 연서야, 토요일에 공원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박준영이 수요일 저녁에 한 말이었다. 그 말투는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명령하는 듯했다. 나와 이연서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딸은 여전히 눈가가 붉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법률사무소.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가 그저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날 아침 그는 정말 휴가를 내고 우리를 차에 태워 서울 서쪽에 있는 법률상담센터라고 쓰인 사무실 건물로 데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한 기운이 확 풍겨왔다. 나는 여전히 약간 긴장했다. 평생 법원이나 변호사와는 인연이 없었고 심지어 경찰서에도 거의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박준영의 흔들림 없는 얼굴에는 망설임이라고는 강지의 변호사는 40살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은 온화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우리를 앉게 한 후 박준영이 사건 정의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들으면서 메모를 했다. 설명을 다 들은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우리 모녀를 보았다.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닙니다. 표준적인 감정적 인질극이자 경제적 협박입니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의 이면마디는 너무나도 정확했다. 강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이 아파트의 계약금은 누가 냈고 등기증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계약금은 제가 냈어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등기증에는 박준영 씨와 이현서 씨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주 명확합니다. 김욱진 여사님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점유를 주장할 권리도 없고 여러분에게 명예이전을 강요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분은 앞으로 2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전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십시오. 둘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기류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이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강 변호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것부터 보세요. 내가 고개를 숙여보니 빽빽하게 몇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다. 과거 모든 계좌이체 기록, 위챗 및 은행 카드 내역, 특히 김옥진 씨에게 지급된 생활비 내역, 매월 주택대출금, 수도, 전기, 가스, 관리비 내역, 음성 증거, 즉 다툼, 협박, 재산 요구에 대한 녹음, 아파트 단지, 이웃들의 증언, 상대방이 소란을 피운 사실. 강 변호사는 안경을 가볍게 밀어 올리며 말했다. 이런 것들은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현서는 목록을 들고 있었고 얼굴의 핏기가 조금씩 사라졌다. 박준영은 미리 준비해 온 USB를 변호사의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즉시 몇 장의 스크린샷이 나타났다. 모두 계좌 경험비를 냈고 심지어 명절 반찬 같다. 이것은 제 아내가 지난 명절 반찬 연간제, 아프시면 제 어머니께 드린 생활비입니다. 평균님이 과거에 보태주신 돈입니다. 그때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제 어머님은 몇십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현서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딸은 그 자리에 앉아 미동도 없이 그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각 기록에 적힌 숫자들은 우리가 한 푼 내놓은 돈이었다. 그것은 선량함이었고 인내였고 거절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 그것은 그녀, 즉 시어머니의 도덕적 자기 규율이었다. 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계속해서 착취단에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착취단에 온 것입니다.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맑은 빛이 돌았다. 나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딸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어. 그 사람이 우리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거야. 사무실에 나오자 하늘은 이미 흐려져 있었다. 구름은 낮게 깔려 언제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다. 우리 세 사람은 차 안에 앉아 아무 말도 없었다. 차창 밖의 도시는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길거리의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다.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평생 법으로 권리를 지킬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소송은 젊은 사람들의 일이고 낯선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집안 망신은 밖에 알리지 않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고 배웠다. 하지만 오늘에야 나는 알았다. 인내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시면으로 통하는 밧줄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내혈한도 아니고 불효자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더 이상 남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날 밤 이현서는 자발적으로 내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변호사님은 우리에게 소송에서 이기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보게 도와주는 거야. 나는 딸을 보았다. 이 아이가 드디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더 이상 울고 애원하며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드디어 머리를 쓰고 법을 쓰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애써 지켜온 작은 안정감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날 정오 내가 장을 보러 나서려는데 이현서가 갑자기 전화해서 다급하고 억눌린 불안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쳤어. 나는 온몸이 흥치 떨리며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다. 누구? 누가 왔다는 거야? 똑바로 말해. 김옥진 씨. 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 사람이 회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불효한 며느리라고 은혜도 모르는 대응망덕한 자식이라고 욕했어. 심지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 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잠시 후 딸의 목소리는 침착해졌다. 과거에는 그저 울면서 어떻게라고 외치던 딸이 이제는 혼란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나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전화를 끊었다. 창가에 서서 햇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내 손은 계속 덜려 주먹을 쥘 수 없었다. 20분 후 이현서의 회사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김옥진 씨는
회사 정문 밖에서 색이 바랜 낡은 옷을 입고 목에는 누렇게 변한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얼굴 화장도 번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시골에서 급히 달려온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여전히 당당했다. 나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 며느리가 들어오니 이 불효자식. 너희 봐라. 저 엄마는 시골에서 기어 올라온 늙은이라 이제 와서 딸에게 시어머니를 쫓아내라고 가르치기까지 하네. 법이 뭐냐? 법이 뭐냐? 다 너희들이 꾸민 짓이지. 효도는 며느리를 쫓아서 수군거렸다. 어느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 안 모셔? 그녀는 소리치면서 슈건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그 동작은 마치 연극 같았지만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때 박준영이 도착했다. 그는 김욱진 씨와 다투지도 막아서지도 않았다. 그저 멈춰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투는 극도로 단호했다. 김 여사님, 사전조사 및 자료 수집 결과 저희 측은 크고 구경을 했다. 김 여사님, 사전조사 및 자료 수집 결과 저희 측은 다음과 같은 증거와 성명을 제출합니다. 첫째, 주택 소유권은 박준영 씨와 이현서 씨에게 귀속됩니다. 김 여사님은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박준영 씨와 배우자 이현서 씨는 김 여사님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이체했으며 명절 선물, 의료비 등 지출을 부담했습니다. 총액은 누적 2억 7,300만 원입니다. 셋째, 영자 결전 300만 원입니다. 셋째, 김수란 여사님의 여러 차례 계좌이체, 마중 등 증거가 있습니다. 그 순간 김옥진 씨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 종이들의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다. 내가 그를 낳았고 내가 그를 키웠어. 나에게 권리가 없어? 변호사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법적으로 당신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을 침탈하고 타인을 모욕하며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권리는 없습니다. 양측의 평화로운 공존을 권리는 없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하며 멍하니 그 얇은 종이가 꺼내지는 것을 보았다. 변호사는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다. 박준영 씨와 이현서 씨는 매월 김옥진 씨에게 양육비 2억여만 원을 지급한다. 김옥진 씨가 병에 걸리거나 급한 어려움이 생길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증액할 수 있다. 김옥진 씨는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부부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며 무단 방문을 금지한다. 공공장소에서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김옥진 씨는 이를 악물고 그 종이 위에 글자들을 죽어라 노려봤다. 마치 독약이라도 되는 듯이. 이것은 나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하는 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박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침착했지만 날카로웠다. 당신 지난번에 복도에서 내가 당신을 낳은 적 할 것입니다. 동신 지난번에 복도에서 내가 당신을 낳은 적 없는 걸로 하라고 했죠. 김옥진 씨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공쟁이니 가볍게 기침했다. 김 여사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은 순간 웅성거림에서 침묵으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회말을 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아들 내외가 불효한 게 아니네. 돈은 진작에 줬는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였어. 소문까지 퍼뜨리고 사람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게 뭐야. 아들까지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걸 보니 정말 헛소리가 아니었네. 김옥진 씨는 마치 힘이 빠진 가지처럼 결국 고개를 숙였다. 손은 떨면서 종이에 서명했다. 그녀는 힘들게 서명했고 한 번 한 번 이 살을 베어내는 듯했지만 결국 서명했다. 그 순간 나는 사람들 뒤에 서서
눈가가 뜨거워졌다. 승리에서도 통쾌에서도 아니었다. 그저 우리 모녀가 드디어 더 이상 불안해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삶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파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옥진 씨는 시골 본가로 돌아가서 살았다. 생활은 힘들었지만 매달 생활비 3년만 원은 꼬박꼬박 이체되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자식들이 불효한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들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말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내 며느리는 말이야. 대도시 사람이라서 이연서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깨닫게 할 필요가 없고 그저 아프게 부딪혀야 경계를 배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연서의 회사도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날 딸이 야근하고 돌아와 문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끓인 갈비탕 냄새를 맡았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혹시 마나웠어? 나는 자랑스럽게 식탁에 음식을 올렸다. 시장 갔다가 신선한 게 보이길래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딸은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으면서 말했다. 엄마, 다음부터 이렇게 일찍 나가지 마. 아침엔 바람이 새. 나는 딸이 회사에서 맞춰준 재킷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당당한 커리어 오먼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누가 몇 달 전만 해도 소문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던 아이였다고 생각할까. 밥을 먹던 중 문이 열렸다. 박준영이 돌아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봉투를 들고 있었다. 지나가다 당신이 이 집 찐빵 좋아하는 거 생각나서 샀어. 그는 봉투를 식탁에 놓고 나를 보았다. 엄마도 하나 드세요. 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너희들 먹어. 나는 저녁에 주식 안 먹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연서를 보았다. 눈빛은 부드러웠다. 여보, 요즘 힘들어? 아니, 바쁘니 오히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딸이 나지막이 말했다. 밥을 다 먹고 이연서는 설거지를 하러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박준영은 작은 의자를 끌어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나는 그를 돌아봤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지난 몇 년간 고생 많으셨죠. 나는 순간 얼어붙어 채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이어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엄마 사위이자 엄마 가족이에요. 이 말은 웅장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았다. 감동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렇게 많은 농제호를 붉게 만들었다. 그렇게 많은 누구에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알았다. 내 남은 생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 부유하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남들에게 계산당하지 않고 더 이상 감정적으로 협박당하지 않으며 이웃들의 소문을 피하지 않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고 식탁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안정감이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알았다. 나와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어깨는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다행히도 결코 빠지지 않았다. 김수라는 지극히 평범한 어머니였다. 놀라운 경험도 세상을 뒤흔드는 자원도 없었다. 그저 딸의 신혼집을 위해 평생을 물러서던 사람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자신의 한계를 지키며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이야기의 시작을 기억하는가? 그 회색빛 저녁, 그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문을 두드렸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집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때 그녀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고 소리 낼 용기도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억압적인 시선 아래 억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양보는 매번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시어머니는 억지를 부리고 욕을 하며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 소문을 열지 못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 소문을 퍼뜨려며 쉬군다락질하며 수군거렸다. 그 아파트는 우리 모녀의 수군거렸다. 그 충격적인 장면도 기억하는가? 시어머니가 발코니 난간에 올라가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그 순간 침묵하고 과묵하던 사위 박준영이 폭발했다. 그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옥상으로 끌고 가 외쳤다. 뛰어내리세요. 온 가족이 당신이 뛰어내리는 것을 지켜볼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녀를 위해 누군가 처음으로 나서준 순간이었다. 그 장면 이후 여론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웃들은 시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웃들은 시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크게 소리치거나 떠들지 않았다. 그저 햇살 아래 조용히 앉아 딸이 발코니에 화초를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년 동안 숨막히게 짓눌렸던 삶이 드디어 지나갔다. 그녀는 세상을 뒤흔드는 저항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절망 속에서 이를 악물고 꾸준히 버텼을 뿐이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 집은 넘겨줄 수 없다. 그것은 딸에게 남겨줄 마지막 안정감이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8,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시겠어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을 포함합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